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의 위험에는 당뇨발도 포함됩니다. 이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도 둔해지고요.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서 가벼운 상처에도 궤양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따라 때로는 절단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괴사된 조직만 걷어내고 이식의 과정을 거치는 재건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당뇨발과 재건술, 이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식습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앤디 깁의 섀도우 댄싱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합병증은 다양합니다. 전신질환으로 얘기될 만큼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여러 질환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뇨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서도 원인이 분명한 거죠. 이 당뇨발로 진단됐을 때 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심하면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뇨발의 치료와 관련해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백상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백상훈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도 잘 관리돼야 하지만 이 만성 질환인 걸 생각해 보면 합병증의 위험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당뇨병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지만 사실 당뇨병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예. 대표적인 만성 합병증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병증, 콩팥을 망가뜨리는 신장병증,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신경병증, 또는 혈관 손상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 중에서 말초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당뇨발입니다. 네. 그 여러 합병증 가운데서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중에서 당뇨발의 위험도 좀 흔한가요? 네.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몇 %나 당뇨발을 앓느냐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논문과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19%에서 많게는 34%까지 당뇨발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당뇨병 환자에서 적게는 5명당 1명, 많게는 3명당 1명꼴로 당뇨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죠.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 5명에서 1명 정도니까요. 네. 그 당뇨발의 상태도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혈관병성 또 신경병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면서요? 네. 같은 당뇨발이라고 하더라도 발생의 기전과 그 기간, 그리고 창상의 크기나 깊이, 감염이나 염증 혹은 골수염의 동반 여부, 괴사의 동반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따라서 상태는 천차만별이고요. 예. 치료 방법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혈관병성과 신경병성으로 구분되는데요. 혈관병성은 다리와 발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해 창상이 정상적으로 아물지 못하고 만성화되는 경우고, 신경병성은 신경의 손상으로 발 모양의 변형이 발생하거나 감각이 떨어져 발을 다쳐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만성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 당뇨발이 혈관병성일 때는 다리로 가는 이제 혈관이 막힌다는 건데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를 오랜 기간 앓았던 경우 혈관 내피에 이상이 생겨 동맥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증이라 불리우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예. 이로 인해 동맥을 통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발은 이 중에서도 말초혈관 질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 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혈류에 장애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않아 가벼운 상처에도 정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성화돼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이 혈관병성의 당뇨발도 단계가 있겠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꽉 막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발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성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합병증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한 번에 막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조금씩 누적되면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단계가 오기 전에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통해 본인의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신경병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뭐 감각의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신경병성은 신경의 손상에 의한 당뇨발을 의미합니다. 신경에는 크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발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되고 이는 발의 변형으로 이어져 걷거나 뛸 때 발바닥에 압력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집중돼서 심한 굳은 살 혹은 창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각신경이 손상되면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나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환자는 정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해 창상의 발생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곤 합니다. 네. 이 당뇨발인 분들에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 신경병성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발에 상처나 화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늦게 발견하거나 혹은 발견해도 통증이 없으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대로 방치하면서 병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예. 네, 그렇죠. 그 상처가 나도 또 느끼지 못하고 또 상처가 잘 낫지도 않고 이게 이제 감염이나 염증이 반복되면서 어떤 그 궤양 상태가 되는 건가요? 네. 가벼운 상처만 생겨도 정상인이라면 통증을 느껴 바로 인지할 텐데 예.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신경병증 환자들은 많은 경우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가벼운 외상에도 물집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하고 잘 낫지를 않습니다. 쉽게 낫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만성화되고 이것이 곧 궤양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발 환자들은 감염과 염증에 취약한데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입니다. 예. 이게 심하게 되면 뭐 괴사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요. 네, 괴사라는 것은 조직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조직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이 경우 이제 괴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감염을 앓은 경우에도 그 조직이 역시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로 가는 혈류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서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이는 봉화지염 등을 유발하여 부종과 궤양, 괴사 또는 괴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인이라면은 괴사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전에 이미 통증을 많이 느끼고 또 치료를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궤양 상태에서 이제 괴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발의 치료는 이 다학적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분비내과부터 해서 뭐 혈관외과, 감염내과, 또 정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 또 교수님 담당이시고요. 이 재활의학과까지 이게 다 모여서 협진을 해야겠어요.
네. 당뇨발의 치료는 당장 문제가 되는 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뇨병의 관리가 우선시돼야 하고 혈관의 상태, 감염 동반의 여부, 그다음에 완치 후 재발 방지, 그리고 재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다양한 과들이 참여하는 다학적 치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여러 과의 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느 분이 주치의가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누가 주치의가 되는지, 즉 어떤 과가 주과가 되는지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과의 의사가 주치의가 될 것이고, 그 해당 과의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내용의 치료가 필요한 과로 전과가 되어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당뇨발로 처음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은 저희 성형외과에서 주치의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예. 당장 발의 문제보다 내과적인 문제가 더 시급한 경우에는 내과 쪽에서 주치의를 맡도록 하고, 내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성형외과 쪽에서 전과를 받아 주치의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치료의 단계에 따라서 주치의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보통 사람들은 이 당뇨 주치의가 왜 성형외과 의사가 되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인식이 성형외과 하면 쌍꺼풀 근데 수술이나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미용 수술을 하는 과로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성형외과가 미용 수술뿐만이 아니고 재건 수술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 수술이라고 하면 골격이나 연부 조직의 결손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당뇨발도 골격, 뼈나 혹은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의 염증이나 감염으로 혹은 괴사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재건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 발의 치료에서 특히 이제 큰 병원에서의 성형외과는 재건술을 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이 발을 잘 살려서 그죠? 예. 네. 예, 절단하지 않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건술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재건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손 부위를 다시 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수술인데, 결손 부위의 크기나 깊이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단순 봉합술이나 피부 이식술, 국소 피판술이나 유리 피판술 등 다양한 기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예. 네. 피부 이식술, 이름 그대로 이 피부를 이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자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피부만 얇게 채취해서 재건이 필요한 결손 부위에 올려놓고 고정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예. 그럼 이 이식하는 피부는 주로 어느 쪽에 있는 피부를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이식 피부는 몸의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는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자신의 피부를 그대로 이식하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예. 지금 물론 예. 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부 이식이라 하면 자가 피부 이식을 얘기를 하고요. 예. 자신의 피부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 거니까 이렇게 잘 붙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식이 잘 되는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치료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피부 이식은 되게 깊지 않은 창상에서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인대나 건 혹은 뼈 이런 것들이 노출된 깊은 상처는 이식된 피부가 생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가 생착이 되려면 결손 부위의 창상에 감염이나 염증이 없이 건강한 조직으로 바닥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피부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한 당뇨발이라고 하면 창상이 깊지 않고 감염이나 염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처럼 이렇게 잘 붓게 되는 건가요? 피부가 이제 붓는 정도, 처음 피부가 이제 갓 생착이 되는 기간은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생착된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에 가깝게 기능을 하고 그런 외형을 갖추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3개월 정도. 예. 그래도 뭐 피부 이식술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나마 다행인 편이죠. 그렇죠. 앞서 이제 피판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피부 이식술이 잘 안 될 때 그럼 하게 되는 건가요? 피판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피부 이식술은 비교적 얕은 창상에 적합한 수술법이고 피부 이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창상, 예컨대 인대나 건 혹은 뼈 등이 노출된 창상의 경우 피판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피판이란 얇게 피부만 채취해가지고 이식하는 피부 이식술과는 다르게 피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이나 근육, 심지어 뼈까지도 포함하는 조직 덩어리를 이식하는 작업으로 해당 조직 덩어리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그 피판 조직이 살아남아서 결손 부위를 메꾸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피판술이란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법인데 예. 이 이식 조직에는 반드시 그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피부 이식 정도가 아니라 조직을 떼어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럼 주로 어디에 조직이 사용됩니까?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피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일단 결손 부위의 크기가 크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재건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결손 바로 옆에서 피판을 만들어 결손부로 옮겨 넣습니다. 예. 이런 경우 결손 바로 옆에 조직을 사용하는 게 되겠죠. 이러한 피판술을 우리는 국소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결손 부위가 좀 크거나 뭐 기타 다른 이유로 그 결손 주변의 조직만으로는 재건이 안 될 때에는 결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예를 들면 허벅지나 등에서 혈관을 포함한 조직, 즉 피판을 떼어내 몸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결손 부위에 올려놓고 피판의 혈관과 결손 부위의 혈관을 문합하여 연결하면 이제 이식된 피판은 혈류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유리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예. 자, 유리 피판술의 경우는 어차피 결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자의 그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위는 앞서 언급했던 허벅지나 등 외에도 배, 종아리, 사타구니, 손목 등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혈관 조직도 같이 와서 이식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을 하나하나 이게 다 이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식된 조직이 새로운 결손 부위에서 이식이 돼가지고 살아남으려면 그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혈관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 피판술 같은 경우는 혈관을 끊어가지고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이때 이제 조직은 몸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낸 상태가 되겠죠. 예. 이 조직을 이제 결손 부위에 붙이면서 결손 부위의 혈관과 연결하는 작업인데 이 혈관의 내경의 직경이 한 1에서 2m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예. 현미경으로 보면서 윤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가 미세 재건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이으려면요. 네. 예. 이제 피판술, 또 말씀해 주신 유리 피판술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예. 네.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또 이런 재건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이 당뇨발의 재건술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당뇨발이 더 어렵습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예. 피판수를 이용하는 재건이 필요한 경우는 당뇨발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외상이나 혹은 암 수술로 발생한 결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피판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뇨발 재건술에서 시행하는 피판술은 다른 경우와는 또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종종 보여줍니다. 예. 왜냐하면 유리 피판술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끊어서 결손 부위에 새로운 혈관에 다시 이어주는 것이 핵심인데, 당뇨발 환자들은 동맥경화증으로 혈관 상태가 애초부터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압을 해도 그 부위에 혈류가 잘 안 통한다든지, 예. 잘 통한다고 해도 금세 막혀버린다든지, 혹은 혈관 벽이 너무 딱딱해서 문압을 위한 바늘이 통과하지 못해 문압 자체가 어렵다든지 등 여러 가지 변수와 안 좋은 조건들이 당뇨발에는 혼재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더 어렵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또 이어야 되고 당뇨발은 더더욱 또 힘드니까요. 예. 네. 그 당뇨발은 이제 심할 경우에는 뭐 절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재건술이 발달하면서 그 절단하는 사례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결국 재건을 하는 이유가 절단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 기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재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환자들은 절단술을 한 경우랑 비교했을 때 일단 일상생활로 환자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삶의 질부터 일단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절단한 환자들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발목 이상의 부위에서, 그러니까 발목보다 더 위쪽에서 절단한 당뇨발 환자의 경우 5년 사망률이 50에서 70%로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신체 상태와 더불어 심리적 충격, 그리고 좌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절단 수술보다는 재건술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당뇨발에 있어서 또 재건술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백상훈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진의 꿈을 꾼 후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뭘 먹어야 건강할까? 체력에 도움이 될까? 면역력이 높아질까? 늘 궁금한 부분이지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으면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요즘 워낙 많은 먹을거리와 또 면역력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뭘 먹어야 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뭘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답변을 해주시나요? 많이 받습니다. 예.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미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그때 주로 뭐 어떤 답변을 많이 해주시나요? 예. 그게요. 예. 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는 답을 듣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한테는 요것만 먹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먹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영양소가 종류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열량 영양소에 미장 영양소에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딱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 답변은 참 맥이 빠지는 거라 저도 맨날 고민합니다. 좀 더 멋진 말을 만들 수 없을까? 예. 뭐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 뭐 나이가 또 들수록 체력이나 또 면역력이나 또 음식 드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같은 노인이라도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방금 말씀 주셨듯이 개인차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몸 안에 있는 장기별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게 있고 좀 덜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주로 이제 영양 갖고 얘기할 때 우리 소화기가 어떤가가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기의 경우도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뭐 노인들이 되면서 위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젊었을 때보다 더 잘 토하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변비 같은 거 자주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만드는 데는 여태까지 쌓여온 어떤 불규칙한 식사 습관, 대변 습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만성적인 약물 사용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 운동도 또 약화되고 그러면서 침샘 분비도 감소하니까 실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물 삼키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또 체중 감소의 원인도 되고 또 아주 흔히는 변비를 많이 갖고 계신데 물을 적게 먹고 섬유소가 적은 식사를 하고 약물 많이 먹고 이런 것도 또 원인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또 노화 자체로 그 위산이나 펩신 분비가 줄어드니까 비타민 B12 같은 게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장 쪽에서 여러 가지 이가 이온들, 철분, 구리, 아연, 칼슘 이런 것들이 또 흡수가 다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노화와 관계돼서 확실히 문제가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 면역 세포가 노화된 게 바로 소화 쪽 소화기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아주 확실하게 소화불량, 설사변비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좋은 걸 또 찾아서 드셔도 이게 또 흡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그렇죠. 걱정입니다. 예. 네. 요즘 시중에 보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 또 너무 많고 또 항산화 효과에 좋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런 보조제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이걸 좀 분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남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드시면 네.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먹어서 내 건강이 완벽해진다. 저도 20년쯤 전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긴 했는데요. 예. 저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답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따분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단일식품이나 아니면 단일 보조제를 많이 먹으면 특정 물질만 오히려 과다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일식품이나 단일 보조제가 절대로 몸에 필요한 그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좀 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남이 좋다고 그냥 뭐 이웃이 좋다 그래서 따라가서 무조건 많은 돈 들여서 보조제 사서 마구 드시지 마시고 예. 꼭 좀 상의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뭐 좋다더라 하면 그게 마치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어디까지나 보조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네. 음식에 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 채소가 좋다고 해서 채식 위주로만 하시고 또 심지어는 고기를 좀 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곤란하겠죠. 그게 채소를 많이 먹는 것, 충분히 섭취하는 건 건강에 좋은 건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근데 남들이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특히 왜 암 초기 진단 받은 분들 당장 그냥 지금부터 고기 안 먹어요. 그러고선 막 자랑하셔요. 병원에 오셔서. 예. 제가 참 답답해하는데 예. 그렇게 고기 전혀 안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권고하기에는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고기를 하나도 안 먹는 것으로 단백질 섭취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우선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만 더 많이 들어가는 열량 식품으로서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일단 높은데, 일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노화에 의해서 근손실되는 걸 보완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근감소증이 오면 다양한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또 치명률도 높인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감염질환에 또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고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매우 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식물성에 비해서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완전히 끊는 거는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고기 말고 두부나 콩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전 그것만 먹을래요 하실 수도 있는데, 고기도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사실은 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잖아요. 예. 각종 폴리페놀이라고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의 호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식물성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데, 제가 단백질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식물성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다라는 건데, 다만 식물성 단백질로 지금 두부나 콩만으로 내가 먹겠다. 그러면 우선은 체내 흡수력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부나 콩만 드셨을 경우에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좀 적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에 유일하게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B12이거든요. 그거는 식물성만으로는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없고, 또 동물성 단백질이 아무래도 철분도 더 풍부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산 관련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적절하게 조금씩 들어주시는 게 균형 잡힌 완전 단백질을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많이 잡수시라고는 안 하지만 예. 완전히 피하는 거는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조금씩 드십시오. 예. 그래야 균형 잡혀서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식물성과 동물성은 조금 차이가 있고, 둘 다 그렇죠. 골고루 적당히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할까? 그러니까 조리법이잖아요. 네네. 조리법도 중요할까요? 우선은 뭐 이건 전 국민적으로야 왜 요새 맨날 조리법에 굳이 드신다 그러면 튀기거나 뭐 이렇게 볶거나 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뭐 구이 쪽으로 해서 기름 사용을 좀 최소화하라는 게, 노인들한테는 다른 의미보다도 특히나 기름이 들어갔을 때 더 위 운동성이 느려지고 소화가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달거나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중에서도 짜지 않게 하는 건 당연히 혈압이 높은 분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 대신에 좀 뭐 허브나 뭐 간장 같은 거 조금 활용하면서 좀 덜 짜게 하는 거, 이런 거 도움 될 거고, 또 하나는 노인을 중점으로 둔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랑 음식을 좀 부드럽게 많이 씹지 않고도 잘 삼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 아주 작게 잘라드리거나 아예 갈거나 이런 것들, 이런 조리법들을 좀 신경 쓰시면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데 훨씬 도움이 되고 흡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흰밥은 어떨까요? 예, 요즘 뭐 당뇨도 있고 해서 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노년기에는 밥심을 위해서 흰밥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냥 일반적인 건강만 놓고 얘기한다면 네. 당연히 흰쌀밥보다는 좀 덜 정제된 통곡물,
아니면 뭐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 잡곡류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의 의미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걸 뭐 요새 최근에는 노년내과에서 저속 노화 식단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던데요. 보니까 네네. 그런 단순당도 피하고 정제곡물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 걸 그래서 수명을 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 치아도 안 좋고 이런 분들,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이 사실 소화장애 때문에 잡수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세가 높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면서 아예 식사량이 확 줄어들어서 체중이 쭉쭉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아주 그 초고령 그러니까 뭐 85세 이상 이런 분들의 경우 사실 살찌고 퉁퉁한 분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워낙 식사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드실 수만 있다면 흰밥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화장애나 씻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흰쌀밥보다는 통곡물, 현미라든지 잡곡을 활용해서 밥을 드시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이 잡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흰쌀밥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어떤 좋은 음식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할 텐데요. 예. 이 밥상을 좀 어떻게 차리면 좋을까요? 이 식단 갖고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영양사가 아니라 참 애로가 많은데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왜 식단 무슨 뭐 자전거로도 표현하고 피라미드로 표현하고 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곡류나 뭐 유제품류, 그다음에 고기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이렇게 왜 나눠서 있다는데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곡류류는 당연히 뭐 우리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밥을 드시는데 만약에 소화가 장애가 없다면 거기에 뭐 보리나 현미나 귀리 같은 걸 조금씩 섞어 넣어서 콩을 넣거나 그러면 뭐 아연이라든지 식이섬유, 비타민 B형 같은 게 보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의 경우는 짜지 않게 좀 간간하게 조리한 국으로 좀 배추 된장국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드시면 좋겠고 너무 짠 찌개 같은 거는 많이 권하진 않고 국물 위주로 드시는 걸 조금 피해달라.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을 준비하신다면 크게 이제 첫 번째는 고기 반찬으로 물론 뭐 불고기 같은 거 생선 한 토막이 준비가 된다면 그렇게 조금 드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뭐 장조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소 반찬으로 뭐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인 김치 같은 거는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이 되겠고 또 하나의 채소 반찬은 우리나라의 가장 명물 아닙니까? 나물류 같은 거 예. 이런 걸로 채소를 좀 드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면 될까요?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아유, 밥상이 잘 차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아, 예전에는 내가 참 잘 먹었는데 말이야. 아, 요즘 와서는 좀 많이 먹는 게 줄었어. 예. 이게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좀 줄어드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 사실 85세 이상 90세 됐을 때도 굉장히 식사를 잘하는 분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계시긴 하셔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거의 맞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나이 들면 실제로 필요한 열량의 요구량도 감소하지만 실제로 섭취량 감소하는 게 훨씬 심해지면서 체중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는 위장 기능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만성질환 한 개 이상 한 서너 개 이상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환 자체가 또 식사량을 줄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질환 때문에 먹는 약물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식사량 줄어드는 원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나이 드시니까 운동을 안 하게 돼서 역시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것 이외에 뭐 혼자 살거나 뭐 아니면 노인 가구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이나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드는 게 조금 좀 수월하지 않아지는 것도 일부 요인은 되고 예. 또 치아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게
많은 경우에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예. 그러니까 소식을 하시더라도 영양소 부족하지 않도록 또 일정량은 좀 꾸준히 잘 드셔야겠습니다. 그 노년기 건강식단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근육량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렇죠. 노화와 관련돼서 우리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건 우리 이제 이미 유명해져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배려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대봐라 그러면 제가 항상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예. 그래야 재료가 있어야 근육도 유지하고 또 면역력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예. 드십시오. 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단백질 합성작용이 저하되는 건 동일한 단백질을 젊은 연령층과 노인한테 줘봤더니 실제로 젊은 연령층에서 합성한 단백질의 양과 노인에서 합성한 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따라서 노인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골격근의 질량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 식사로 잘 챙겨 드시지 못할 때 어떤 보조제나 기능식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식사량이 뭔가 부족하고 잘 못 드신 경우에 제가 왜 경구 영양 보조제, 보조액이라고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리잖아요. 좀 시판되는 것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주 흔히는 물론 이제 파우더도 일부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액상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패킹이 돼 있긴 하지만 200cc짜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200cc에 정확히 200칼로리가 대부분 들어있고요. 이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를 다 신경을 써서 넣어놨기 때문에 식사량이 부족한 분들한테 보조적으로 간식처럼 하루에 1개나 3개 정도를 사용하시면 현저하게 그 감염 질환에도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요. 병원에 입원할 일도 줄어들고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예. 활용을 잘 하셔서 꼭 드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하루에 1개 내지 3개 간식처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물론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